지금 조선주 들어가는 타이밍일까요? 혹시 지금 슈퍼사이클이라는 말만 믿고 매수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손 멈추셔야 합니다. 당신이 차트와 뉴스만 보고 있는 사이에 세계 1등이라 불리던 거인은 이미 다리가 잘려나갔습니다. 중국 이야기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59%, 바다 위의 모든 배 절반 이상을 만들어내던 압도적인 1위 중국이 단 몇 년 만에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12개의 초대형 조선소가 동시에 멈췄고 6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허공으로 증발했습니다. 67조 원. 감이 안 오십니까? 대한민국 1년 국방 예산보다 더 큰 돈이 지도에서 지우개로 지운 듯 사라진 겁니다. 단순한 파산이 아닙니다. 이건 재앙입니다. 녹슨 크레인 아래에는 18만 명의 실직자가 쏟아져 나왔고 건조 중이던 배들은 바다에 떠보지도 못한 채 고철덩어리가 됐습니다. 도대체 1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계를 집어삼킬 듯 하던 중국 조선업을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밀어넣은 건 거창한 경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손가락만한 쇠막대기 하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작 그 작은 용접봉 하나가 67조 원짜리 제국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뉴스를 보고 한국조선업이 반사이익을 얻었다며 환호하고 계실 겁니다.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수주잔고가 꽉 찼다는 소식에 가슴이 뛰시나요?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중국이 무너진 이유를 물으면 다음 타자는 당신의 계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숫자에 취해 기술을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그리고 지금 한국 조선업이 마주한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67조 원이 증발한 그 현장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시계를 2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00년대 중반 중국의 기세는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습니다. 전 국토가 공사판이었고 해안가마다 거대한 조선소가 우후죽순 솟아났습니다. 당시 중국 공산당의 전략은 아주 단순하고 무식했습니다. 바로 덤핑입니다. 정부가 뒤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꽂아주며 조선소들은 원가도 안 나오는 가격으로 전 세계 배 주문을 싹쓸이했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배 한 척을 1000억 원에 만들 때 중국은 700억 원, 800억 원을 불렀습니다. 선주들 입장에서는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제안입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을 알면서도 당장의 이익 앞에 장사 없었죠. 그렇게 중국은 2010년대 초반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의 절반을 넘기며 세계 1위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비밀이 있습니다. 이때 중국이 미친 듯이 찍어내던 배들의 정체입니다. 바로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입니다. 조선업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은 동네 빵집에서는 동네 빵집에서 기계로 찍어내는 단팥빵입니다. 밀가루 반죽에 판 넣고 기계 돌리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 장벽이랄 게 없습니다. 철판을 자르고 용접해서 물에 뜨게만 만들면 그만입니다. 중국은 인건비 싼 노동자들을 인해 전술로 갈아 넣어 이 단팥빵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단팥빵 하나 팔아봐야 남는 게 10원, 20원 수준이라는 겁니다. 앙리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오르고 철판 가격은 뛰는데 배 가격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경쟁자가 너무 많으니까요. 결국 덩치는 산만한데 속은 텅 빈 영양실조 환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당시 한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한국 조선소들은 이 치킨 게임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대신 단팥빵이 아니라 최고급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 요리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LNG 선박과 해양 플랜트입니다. 이건 아무나 못 만듭니다. 수십 명 칼을 간 장인들만 만들 수 있습니다. 배 한 척 가격이 단팥빵 수십 배, 수백 배입니다. 마진율이 다릅니다. 중국은 배가 아팠습니다. 자신들이 땀 뻘뻘 흘리며 단팥빵 개를 팔아야 벌 수 있는 돈을 한국은 배 한 척으로 우아하게 벌어들이고 있었으니까요. 중국 정부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도 이제 단팥빵 그만 굽고 오마카세 만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당장 LNG선을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지옥문의 열쇠를 돌린 순간이었습니다. 중국은 착각했습니다. 돈으로 빵기계는 살 수 있어도 셰프의 손맛은 살 수 없다는 걸 간과했습니다. 그들은 설계도를 외국에서 사오고 한국의 은퇴한 기술자들을 고액 연봉으로 스카우트하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마치 요리책을 샀으니 나도 내일부터 미슐랭 쌈스타 요리사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LNG선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물건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공포가 시작됩니다. LNG선이 왜 바다 위의 시한폭탄이라 불리는지 아십니까? LNG, 즉 액화 천연가스는 기체 상태인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로 얼려서 액체로 만든 겁니다. 부피를 600분의 1로 줄여서 많이 식기 위해서죠. 영하 163도. 이게 얼마나 차가운 온도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남극의 최저기온보다 70도나 더 낮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금속은 이 온도에 닿는 순간 성질이 변합니다. 쇠가 엿가락처럼 휘어지는 게 아니라
유리 조각처럼 쨍하고 깨져버립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취성 파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쓰는 라겔납통을 냉동실에 넣었다가 떨어뜨리면 깨지는 것과 원리는 같습니다. 하물며 수천억 원짜리 배에 거대한 가스탱크가 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 한가운데서 가스가 누출되고 작은 스파크라도 튀는 순간 배는 그 자리에서 거대한 불덩어리가 되어 폭발합니다. 선원들의 목숨은 물론이고 수천억 원의 화물과 배가 순식간에 증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LNG선을 만들 때는 일반 강철이 아니라 인바라는 특수합금을 쓰거나 아주 정밀한 단열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이 기술은 설계도에 적혀있는 치수만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만 개의 금속판을 이어붙이는 용접 기술이 생명입니다. 단 0.1mm의 틈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미세한 틈으로 영하 163도의 냉기가 스며나오면 배의 뼈대가 얼어붙어 박살이 나니까요. 한국의 기술자들은 이 용접을 위해 30년 넘게 현장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습도가 높은 날, 비가 오는 날, 추운 날 각각 용접 불꽃의 온도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몸으로 체득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과정을 돈으로 건너뛰려 했습니다. 숙련된 용접공을 키우는데 10년이 걸리는데 중국은 농민공들을 데려다 몇 주 교육시키고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설계도면은 완벽했습니다. 겉보기에 배는 그럴듯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페인트칠까지 끝내놓으니 한국 배와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중국 관념 언론들은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드디어 중국이 LNG선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제 한국의 독주 시대는 끝났다고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그 배가 진수식을 마치고 차가운 가스를 탱크에 채우는 순간 물리법칙은 중국의 오만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요행을 바랄 수 없는 냉혹한 세계입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그 거대한 배, 안 깊은 곳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장비의 문제도 아니었고 설계의 오류도 아니었습니다. 작업자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아주 사소한 차이, 바로 용접봉이었습니다. 수만 개의 금속을 이어붙이는 그 접착제 역할을 하는 용접봉. 중국은 이 작은 막대기를 너무 우습게 봤습니다. 한국산 용접봉이 비싸다며 국산화를 밀어붙였거나 검증되지 않은 저가 제품을 섞어 썼습니다. 영하 163도의 극한 환경은 자비가 없습니다. 일반 환경에서는 멀쩡하던 용접 부위가 극저온에 노출되자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축과 팽창을 견디지 못하고 미세한 실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댐에 생긴 작은 구멍처럼 처음엔 눈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틈으로 새어나온 냉기는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배의 뼈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량이 아니었습니다. 59% 점유율이라는 숫자에 취해 기본을 무시한 중국 조선업 전체에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곧 드러날 참상은 영화보다 더 잔혹합니다.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모두가 애써 외면했던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마침내 0이 된 것입니다. 2018년 6월 호주 앞바다 중국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후동중화조선이 만든 LNG 운반선 셋이 글래드스터노가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섰습니다. 엔진 고장이었습니다. 배는 자력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인선에 질질 끌려 중국 상하이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조선업계에서 배가 고장나서 리콜된다는 건 자동차 리콜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자동차는 정비소에 가면 되지만 망망대해에서 배가 멈추면 그 안에 실린 수천억 원어치의 가스는 썩어 문드러지고 선원들은 생사를 오가게 됩니다. 호주 당국은 경로했습니다. 즉시 중국산 LNG선의 입항을 금지시켰습니다. 사고 원인을 뜯어보니 기가 찼습니다. 추진 시스템의 교랑, 그리고 화물창 단열 박스의 파손,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부분들이 엉망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리를 위해 배를 뜯어보니 영하 163도를 견뎌야 할 화물창 곳곳에 미세한 크랙, 즉 금이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용접봉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조선소는 원가 절감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용접 자재를 썼고 숙련되지 않은 용접공들은 규정된 온도를 지키지 않고 대충 붙여버린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매끈했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그 내부는 썩은 치아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빛보다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카타르 에너지는 전 세계 조선소에 100척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발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배값만 무려 23조 원이 넘는 단군 이래 최대 프로젝트였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이 물량을 따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가격도 싸고 정부가 로비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호주 사고를 목격한 카타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냉정했습니다. 가스 배달하다가 배가 터지면 우리 회사가 망한다. 카타르는 즉시 계산기를 두드렸고 중국행 티켓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막대한 물량을 대고 한국으로 기술을 돌렸습니다. 이때부터 중국 조선업의 대탈출, 엑소더스가 시작됐습니다. 카타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그리스의 선주들이 줄줄이 중국과의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위약금을 물어주더라도 중국 배는 못하겠다. 이것이 선주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원조 중이던 배들의 계약이 취소되면서
중국 조선소 도쿠에는 주인을 잃은 유령선들이 쌓여갔습니다. 그 금액이 자그마치 67조 원입니다. 67조 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와닿지 않으시죠? 삼성전자가 반도체 팔아 1년 내내 뼈 빠지게 벌어야 하는 영업이익의 2배 가까운 돈입니다. 그 돈이 중국 조선소의 탐욕과 무능 탓에 문자 그대로 공중분해됐습니다. 현장은 지옥도였습니다. 제가 입수한 중국 현지 조선소의 내부 사진을 보면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한때 세계 1위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던 장수성의 룽성중공업 정문에는 쇠사슬이 감겨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쓰던 안전모와 작업복은 흙바닥에 뒹굴고 있고 수백억 원짜리 크레인은 붉게 녹슬어 고철장으로 팔려나갈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급을 못 받은 노동자 수 10,000명이 공장 앞에서 시위를 벌였지만 이미 회사는 빈 껍데기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부랴부랴 공적 자금을 투입해 국영 조선소들과 합병시켰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1등의 몰락은 그렇게 허무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름 끼치는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중국은 돈을 아끼려고 저가 용접봉을 썼습니다. 인건비를 아끼려고 비숙련공을 썼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끼려던 돈의 수만 배를 토해내고 국가의 신용도까지 바닥으로 처박혔습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기본이라는 놈이 부메랑이 되어 중국의 뒤통수를 가격한 겁니다. 반면 한국은 어땠습니까?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비싼 국산 용접봉을 고집했고 용접 명장들을 대우했습니다. 그 고집이, 그 미련함이 결국 67조 원이라는 돈보따리를 한국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운이 아닙니다. 인과 응보이자 사필 규정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다시 긴장하셔야 합니다. 치빅 7조 원을 챙긴 한국 조선업, 과연 안전할까요? 중국이 흘린 피냄새를 맡고 새로운 포식자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중국처럼 엉성한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돈 싸움이 아니라 생존을 건 주제전쟁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1급 정보입니다. 지금 바다 건너오고 있는 이 파도의 이름은 IMO,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입니다. 쉽게 말해 바다 위의 탄소세입니다. 지금까지는 배를 싸게 만드는 게 장땡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탄소를 뿜어대는 배는 아예 항구에 들어갈 수도 짐을 내릴 수도 없게 됩니다. 당장 2026년부터 유럽연합은 해운 분야를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포함시킵니다. 기름때는 낡은 배를 굴리면 세금 폭탄을 맞아서 운임보다 벌금이 더 나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선주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바다 위에 떠있는 배의 90%가 이 규제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걸 다 바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슈퍼사이클의 실체입니다. 중국이 덤핑으로 만든 깡통배들은 이제 고철 처리장으로 가야 할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안전할까요? 여기서 여러분의 투자가 승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매뉴얼을 딱 정해드립니다. 메모장 켜십시오. 무조건 조선주라고 다 사면 안 됩니다. 묻지마 투자는 중국 조선소처럼 여러분의 계좌를 깡통으로 만듭니다. 지금 당장 증권사 앱을 켜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조선사의 사업 보고서를 여십시오. 그리고 딱 2단어만 찾으십시오. 암모니아, 그리고 메탄올입니다. 기존의 LNG 추진선도 이제는 과도기 기술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탄소 배출이 아예 없는 암모니아 추진선, 메탄올 추진선 기술을 누가 선점하느냐가 향후 10년의 주가를 결정합니다. 하나오션이 암모니아 가스터빈을 개발하고 삼성중공업이 부유식 암모니아 저장 설비를 만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순히 수주 잔고가 얼마 남았다더라 하는 뉴스에 속지 마십시오. 그 수주 잔고 안에 저가 깡통배가 들어있는지, 미래를 위한 친환경 고부가 가치 선박이 들어있는지 뜯어봐야 합니다. 영업이익률이 5% 미만인 수주는 독이 든 성배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그 배의 심장이 무엇으로 뛰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미래 시나리오는 명확합니다. 2027년 IMO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 준비되지 않은 2등, 3등 조선소들은 또다시 중국처럼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때 살아남아 독식하는 자가 누구일지 지금의 기술 격차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1907조 원이 증발한 중국의 폐허 위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기술이 없는 성자는 사상 누각이라는 것을요.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것은 정부도 아니고 애널리스트도 아닙니다. 바로 기술의 가치를 깨뜨려보는 여러분의 해안입니다. 지금 당장 공부하고 선별하고 올라타십시오. 파도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항해에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